붓다는 이미 기력이 크게 쇠해서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다리에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였다. 열반을 예감한 붓다는 제자 아난다와 마지막으로 영치산에 올라갔다. 그곳에서 석양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붓다가 말했다. 아난다야, 보거라. 이 영치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록 석양이 순식간에 사라진다고 해도 그 순간의 아름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삶의 유한함이 주는 장점이 있다면 우리가 처한 모든 순간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입니다. 늘 바쁘고 정신없는 일과에 내 몸과 생각을 부초처럼 띄우고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뭐 특별히 재밌는 일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 일상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어떤 습관이 내 삶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은 그 때를 미리 알지 못할 뿐 늘 겪게 되는데요. 이를 헤쳐나가야 할 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내 안에 숨어 있었던 진정한 나를 만나 과거보다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지금보다 더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아시스에서 펴낸 인생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천하이세는 중국의 저장대학교 심리학 박사이자 심리상담가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있죠. 개인적으로 많은 공감을 하는 문구인데요. 저자는 서문에서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심리상담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13년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예상치 못한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거나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내담자들과 많이 마주했다. 어떤 변화는 이혼이나 실업, 실연처럼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부터 닥쳐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어떤 변화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이들은 자기 자신과 그런 스스로가 만들어온 삶에 불만을 느끼고 있기에 지금의 상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습관처럼 굳어진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거나 일하는 곳과 사는 곳을 옮기기도 하고 가족과 잘 지내는 방법을 찾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기도 한다. 그들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길 바라고 다시 시작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변화가 쉬워 보이는 까닭은 오히려 살면서 이러한 변화를 자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의미 있는 변화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수많은 저항과 방해에 부딪힌다. 이러한 방해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상적인 나와 현실적인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공존하는 것처럼 변화와 돌파를 동경하는 마음 한구석에서 변화와 돌파를 방해하는 존재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것이다. 왜 이렇게 내 속에 내가 많을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내면에 방어 기제가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 방어 기제는 우리에게 안정과 통제를 추구하게 하고 변화와 발전을 거부하게 하며 변화를 꿈꾸는 우리의 욕구를 실제 행동과 대립시키고 충돌을 일으킨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우리는 중도에 변화를 포기하거나 정체와 방향을 거듭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되곤 한다. 이 책의 원제는 위대한 나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나 자기 중심적 사고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있거나 하루하루 버거운 나날을 간신히 버티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주고 싶었다. 태어날 때부터 출발선이 결승점 앞에 그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꿈꾸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는 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운이 좋아 얻은 것일 뿐이다. 이와 반대로 결승점에 도달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자신의 노력만으로 빠짐없이 밟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마주한 삶의 과정마다 기다리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피하지 않고 해결해 나가며 나날이 더 나은 자신을 만들기 위해 애써야 겨우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과정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대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게 될 다양한 문제들과 그에 대한 해법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삶이란 무수한 선택의 과정이다. 나는 내담자들의 변화를 돕고자 심리상담을 진행해 오면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많은 내담자가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싶어 상담을 신청하지만 막상 진지하게 변화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하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비슷한 반응을 보이곤 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요. 저도 변하고 싶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앞에서 망설이는 그들의 태도는 그만큼 변화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들은 자신이 품고 있는 문제를 통제되지 않는 환경과 적대심으로 가득한 사회, 불공정한 세상,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가정과 자신의 과거로 귀결시켰다. 변화 앞에서 그들은 막막한 현실과 이미 벌어진 과거가 머리 위에 들이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서 벗어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만들어낸다. 결국 그들은 자기 개발의 걸음을 멈추고 제자리에서 고통스럽게 헤매게 된다.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데서 벗어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자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는 사고방식은 스스로를 무력함에 빠뜨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희생자로 만들 뿐이다. 이렇게 되면 변화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 내가 변화 앞에서 주저하는 내담자에게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당신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은 사실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언제나 변화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선택을 내린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미래가 없는 회사에 다니는 것도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업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일을 미루고 피하는 것도 우리가 내린 선택이다. 능동적으로 변하는 것도 선택이고 수동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너무 귀찮다, 할 필요가 없다 등 자신이 변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찾는 것 또한 선택이다. 심지어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내린 선택이다. 선택의 통제권을 되찾는 것은
나를 깨닫고 변화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우리가 갇혀 있으면 가볍든 무겁든 무력감에 빠져서 제자리에 머무는 것 외에는 더 나은 삶의 선택지를 찾지 못하게 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상적인 상황에서 선택이 이루어져야만 선택의 여지가 있고 선택지가 별로 좋지 않으면 아예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포기하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이상은 인생의 좌절을 치유하는 진통제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지언정 그 이상이 적어도 지금 당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의 속내는 사실 그건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야 라는 의미나 다름없다. 사실상 그것도 선택이다. 눈앞의 현실에서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이상에 복종하기를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나 변화를 일으키는 선택은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딱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따라오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견디기로 선택한 것이다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또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삶의 태도다. 다만 일상을 지켜나가는,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살아갈 방법은 당장의 한 끼와 타협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둘째, 스스로 책임지고 싶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더 많은 선택을 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내가 선택을 잘못한 바람에 지금 이렇게 잘 지내지 못하는 걸까? 라는 의심에 빠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곤 한다. 삶의 선택을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방식은 가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면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가상의 가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그러면 밀려드는 죄책감을 많이 덜어낼 수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비난과 원망,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죄책감과 자책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자를 택하는 이유는 그것이 훨씬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택의 여지가 있었음을 인정했다고 해서 꼭 죄책감을 느끼거나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당신의 선택이 문제의 원인을 찾아 현재를 변명하려는 데 있지 않고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있다면 사고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거나 무작정 자신을 책망하기보다는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와 환경, 타인에 의한 제약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결국 변할 수 없다. 당신이 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일 수밖에 없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다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물론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 모건 스카펙은 변화를 마주했을 때 엄청난 용기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져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모건 스카펙이 젊었을 때의 일이다. 책임감이 매우 강했던 그는 일정표에서 비어있는 시간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일같이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다른 동료들은 매일 오후 4시 30분이면 퇴근했지만 그는 저녁 8시나 9시까지 상담을 이어가곤 했다. 아내는 항상 야근하는 그에게 불만이 있었고 녹초가 돼서 집에 돌아온 그도 아내에게 불평을 늘어놓았다. 어느 날 그는 상사를 찾아가 몇 주 동안 상담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그의 하소연을 들은 상사는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며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겠어? 고맙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얘기하지 않았나? 아주 고민이 많겠다고 말이야. 그는 화가 났다. 그러니까 여쭙는 게 아닙니까? 지금 제가 답답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이보게, 내 말을 잘 들어봐. 나는 자네 말에 동의한다는 말밖에 할 수 없어. 지금 자네의 고민은 시간과 관련이 있고 그건 오롯이 자네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잖나. 그러니 당연히 내 일도 아니고. 너무 화가 난 모건 스카펙은 정말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문득 상사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 시간은 내 책임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도 내 책임이구나. 상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내 선택의 결과야. 그렇다면 그는 애초에 왜 상사를 찾아갔을까? 아마도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상사에게 인정받고 내담자들에게 존경받는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일을 더한 것뿐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피로와 아내의 원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다. 변화를 추구하긴 하지만 기존의 이상을 놓을 수도 없는 모순에 빠진 것이다. 어떻게 보자면 그가 상사를 찾아갔을 때 이미 자신의 책임을 상사에게 떠넘기려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방문은 사실 당신은 내 상사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으니 내가 선택하는 걸 도와주세요 라는 메시지였던 것이다. 마음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조차 무의식적으로 선택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데 아무런 훈련을 받지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래서 변화를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불안과 맞서야 하고 엄청난 용기도 필요한 아주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려운 길을 가는 일만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 우리는 왜 서로를 비난하는가?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많은 혼란을 겪는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관계를 주도해서 벌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제함으로써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쓴다. 나는 이러한 전형적인 책임 혼동을 너 때문이야 라고 정의해봤다. 너 때문이야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아주 흔한 사고방식이다. 관계에서 느끼는 많은 분노와 원망 뒤에는 대개 이러한 비난의 그림자가 있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의 근원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너 때문이야는
바로 개인의 관점에서 자아를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만약 두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개인의 관점에서는 두 사람 가운데 누군가의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엄마들이 통제욕이 강하기 때문에 남편과 아이는 그녀에게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회사 대표의 카리스마가 약하면 직원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은 일종의 인과적 사고로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특정한 반응을 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 문제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려 누가 원만하지 못한 결과의 첫 번째 원인인지 누가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지 따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인과적 사고는 옳고 그름의 사고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개인적 관점은 인과적 사고를 낳고 인과적 사고는 다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사고를 낳는다. 갈등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주로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은 자신이 원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이고 자신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두 사람 사이에 결국 갈등이 빚어지기 시작한다. 인간관계의 패턴은 이렇게 형성된다. 그러나 실제 관계에서 비롯된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서로의 원인이자 또 서로의 결과다. 관계 속 두 사람은 인과의 순환 방식으로 서로를 강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두가 이런 상호관계 패턴의 희생자가 된다. 예를 들어 관계적 관점에서 우리는 어머니가 무엇을 했기에 남편과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생각할 뿐 아니라 남편과 아이가 무엇을 했기에 어머니가 그토록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연인끼리 다투다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달래고자 먼저 말을 꺼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나 여자친구는 화가 사그러지지 않은 듯 다시 쏘아붙였다. 그럼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그들의 소통 방식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방식이기에 링 위의 라이벌처럼 상대방이 언제 맹렬한 공격을 퍼부을지 몰라 누구 하나 쉽사리 주먹을 내려놓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누구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비난할 뿐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옳고 그름만을 따지다가 대립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결국 교차 상태에 빠지고 만다. 관계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자. 아마 거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전에 하나가 더 있다. 난 나에게 매우 소중해. 이것이 아니면 두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난 나에게 매우 소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더 받아들이기 힘들어진다. 앞서 이 장에서 당위적 사고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을 바꾸지 않고 세상과 타인, 심지어 자기 자신도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바로 관계에서의 당위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책임의 문제를 관계적 사고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사실 매우 간단하다. 관계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고 옳고 그름도 분명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된다. 물론 이것이
쉽게 납득할 수 있는 사고방식은 아니다. 옳고 그름이 없으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도대체 누가 변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일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반응이든 관계의 최종 결과든 상관없이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담실에 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나 커플이 자주 찾아온다. 아내는 현실에 안주하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배려할 줄 모르고 쌀쌀맞은 아내를 탓하느라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은 그칠 줄 모른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 보면 그들이 반복하는 말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너 때문이야다. 가끔은 그들을 진정시킨 후 새로운 도전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금 두 분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만 계속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시도를 해왔지만 그게 잘 안 된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자신에게 집중해서 이 관계를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내나 남편이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인다. 왜 제가 변해야 하죠? 전 잘못한 게 없는데. 다 저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관계에는 옳고 그름도 없고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도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뿐이죠. 계속해서 상대방이 해야 할 일만 생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통제할 수 없는 일을 통제하려고 들어요. 이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로 돌아가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너 때문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대신 다양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너 때문이야 라고 표현한다. 예를 들어 우리 둘 다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언제나 변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녀는 전혀 변할 의지가 없어요. 라는 식으로 너 때문이야 라는 표현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내가 그랬지?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라고 받아친다. 이 말은 나는 나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역시 너 때문이야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말이 잘 통하는데 너랑만 얘기하면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 이 역시 너 때문이야 라는 인식이 녹아 들어가 있는 말이다. 네가 좀 더 자상하게 대해주면 나도 변할 수 있어. 이 또한 상대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변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탓하는 뉘앙스가 기저에 깔려 있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나는 단호하게 말해준다. 그가 변하든 안 변하든 그건 그의 일이지 당신의 일이 아니에요. 그냥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당신 스스로를 어떻게 하느냐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지는 것이 옳고 그름의 사고를 깨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신이 변하면 상대방도 이에 맞게 변화한다. 왜 자꾸 자신에게 변화를 강요하는지, 무슨 근거로 고치라고 하는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하건대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관계는 깨지고 만다. 만약 관계가 정말 당신을 불편하게 한다면 관계에서 떠나면 된다. 하지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의향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변화는 꺼리고 다른 사람만 계속해서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나아가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이 무시당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위대한 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동의 변화를 이뤄야 한다. 행동은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기 개발의 과정은 오래된 행동을 새로운 행동으로 바꾸고 오래된 습관을 새로운 습관으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행동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이미 성장을 향한 확고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우리는 보통 작은 행동의 변화라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고 마음먹기를 여러 번 해야만 가능하죠. 하지만 때론 나이키의 슬로건으로 잘 알려진 Just Do It이란 말처럼 변화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서 그냥 일단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빵 위에 앉아있는 파리를 뚫어져라 노려보는 것만으로 파리를 쫓아낼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